네, 오늘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당뇨스쿨 이혜민 원장님입니다. 원장님, 저희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당뇨스쿨의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오늘도 당뇨 졸업에 대한 많은 이야기 나눌 예정인데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정말 많아서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단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쵸. 네. 어떻게 하면 이 식단 조금 더 쉽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선 스스로 엄격한 식단 관리가 꼭 필요한 사람인지부터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그러려면 인슐린 분비량 검사랑 인슐린 저항성 검사를 해야 됩니다.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이야기가 나왔는데 만약 인슐린 분비량이 정상보다 부족하게 나오면서 BMI가 23 미만이라면 너무 엄격하게 식단 관리를 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일단 BMI가 23 미만이라는 거는 저체중이거나 정상 체중에 해당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실제 인슐린 분비량 검사상으로도 적게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건 혈당이 안 잡히는 게 사실 음식 조절보다는 췌장이 지치고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당뇨라고 하면 먹는 거 줄이고 운동하고 이것부터 사실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인슐린 분비량도 적고 BMI도 23 미만이라면 사실 췌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생활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 또 질문을 하셔요, 환자분들이. 췌장 기능 회복시키는 생활관리는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췌장이 회복되려면 잘 쉬어야 돼요.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정신적인 노동, 육체적인 노동이 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운동도 너무 무리하면 이것도 몸에서는 사실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췌장도 지치거든요. 그리고 또 식단에 있어서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너무 탄수화물을 줄여서 드시면 췌장이 인슐린 덜 필요하네? 라고 하면서 인슐린 분비를 더 줄여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적절히 그냥 너무 따지지 말고 나의 소화기 상태에 맞게 적절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슐린은 잘 분비되는데 저항성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이형 당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특히 BMI가 23 이상이라면 이럴 때는 음식, 운동 관리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맞기도 하고 효과도 있어요. BMI가 23 이상이라는 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음식 관리가 필요하기도 하고 효과도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식단 관리를 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식 위주로 그냥 드셔라, 그냥 편하게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굉장히 특별한 식단을 오히려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식이 그냥 먹기가 편하거든요. 집에서도 먹기 편하고 밖에서도 사 먹기도 편하고 그래서 한식 위주로 드시면 되고요. 한식의 장점은 알고 계시다시피 채소가 다양하고 그리고 발효식품이 많다는 점이고요. 김치, 나물, 된장국, 미역국 같은 음식에는 식이섬유나 유익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장내 환경 개선과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신 밥 지을 때 흰쌀을 한 절반 정도, 50% 정도에다가 자신이 소화가 잘 되는 좋아하는 콩이나 잡곡을 나머지로 채워서 드시라고 권하는데요. 사실 이것만 잘 지켜도 혈당 스파이크를 어느 정도는 막아주거든요. 이것만으로 불안하다 이런 분들은 뒤에서 나올 거꾸로 식사하시면 되고요. 밥 외에는 간식을 거의 끊는 게 좋고 특히 밤에 저녁밥 먹고 나서 3-4시간 동안 금식하시는 게 좋아요. 물 외에는. 왜냐면 이때 생각보다 뭘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녁밥 먹고 나서 견과류 좋다 하니까 견과류 조금 먹고 뭐 과일 좋다 하니까 과일 조금 먹고 하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잘 안 잡히고 혈당도 잘 안 잡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녁 식사 이후에는 3-4시간 금식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가 둘 다 당뇨라는 같은 질병으로 분류가 되는데 사실 전혀 다른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전자는 췌장이 지치고 약해진 상태라서 회복이 되어야 하고요. 후자는 살이 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기 때문에 음식 관리를 통해서 체중을 줄여야 하는 상태인 것이죠.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너무 많은 지식들이 쏟아져서 너무... 이해가 됐어요? 네.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사실 따끈따끈한 내용인데 네. 저희 한의원에 실제 오셨던 분들 통계를 내보니까 1형이거나 1.5형인 분들, 인슐린 분비량이 적은 분들이 정상 체중이거나 저체중인 분들이 많았고요. 인슐린 분비가 잘 되는 분들은 과체중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상 체중이거나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당뇨가 있다면 췌장이 지쳤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너무 음식이나 운동 관리만 극단적으로 하시면 혈당은 생각보다 안 잡히고 자꾸 살은 빠지고 뭔가 몸이 자꾸 피곤해지고 뭔가 좀 되게 역효과가 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당뇨라는 병이라는 이름은 똑같은데 사실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나눠서 구분해서 식단 관리랑 생활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의 핵심 의미입니다. 당뇨라는 병은 하나인 것 같지만 실제 두 가지 타입이 있다라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아, 이거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혈당 조절을 망치는 식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식과 관련해서 당뇨인들이 자주 하는 실수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당뇨의 현미가 좋다고 하잖아요. 파로살도 좋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는 현미나 파로살 같은 걸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혈당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소화기에 무리가 되다 보니 소화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들이 혈당을 덜 올리는 건 맞는데 내가 먹었을 때 불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현미나 보리, 파로살 이런 거친 잡곡들은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고요. 콩도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불편하신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가 먹어서 소화가 잘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식단을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초기에는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시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을 낮추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덜 만들다 보니까 췌장 기능이 더욱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분들을 임상에서 보면 췌장 기능이 약해지고 인슐린 분비가 적은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3-4시간 공복 유지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때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자기 때문에 공복 혈당도 높아지고요. 수면의 질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과한 음식이 아니더라도 사과 조금이나 견과류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녁 식사 후에는 3-4시간 꼭 공복 유지해서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자는 습관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러면 혹시 거꾸로 식사법, 체단탄 식사법을 할 때 자주 하는 실수나 오해 같은 게 있을까요? 거꾸로 식사법은 혈당 관리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사실 잘못된 방식으로 실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3가지 실수를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채소만 너무 많이 먹고 끝내는 경우예요. 그래서 채소만 가지고 포만감을 채우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고 결국 다음 식사 때 폭식이나 간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핵심은 채소를 먼저 먹는 거지 채소만 먹는 것이 아니라는 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찬 순서만 지키고 양 조절은 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순서를 바꾸는 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서 밥량이 너무 과하다거나 반찬량이 너무 많다거나 이러면 또 혈당은 결국 오릅니다. 거꾸로 식사법은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는 전략이지 탄수화물을 마음껏 그리고 반찬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 번째, 국물이나 달콤한 반찬을 먼저 먹는 경우인데요. 국이나 찌개, 장조림, 불고기 같은 양념된 반찬에는 사실 당분이 숨어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잘 지켜도 이런 음식으로 시작하면 효과가 반감될 수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채소 먼저, 그리고 단백질은 충분히 드시고 밥은 줄여서 이렇게 3가지가 함께 지켜질 때 혈당 스파이크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꾸로 식사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혈당 관리에 좋은 습관으로 저녁 식후 3-4시간 금식 이렇게 네.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밤에 배가 고플 때가 많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실천을 하면 좋을지 맞아요. 말씀 정말 부탁드릴게요.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저도 이거 실천하고 있는데 저도 저녁 식사 이후에 3-4시간 동안 안 먹는 실천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 한 3개월 이상 됐는데요. 아직도 생각보다 제대로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저녁 식사 때에는 별로 배가 안 고파서 별로 안 먹었는데 네. 잠자기 직전에 막상 배고플 때 그때 정말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실제 하고 있는 2가지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따뜻한 물 1컵이나 우유를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물이나 우유 외에는 모두 다음날 다 공복 혈당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꼭 물이나 우유로만 제한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달달한 음료도 안 되고요. 그리고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견과류나 과일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될까 싶은데 가짜 배고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덜 먹었으니 뭔가를 먹어서 보상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도 물이나 우유 1컵을 마시면 배고픔이 줄어들기도 하더라고요.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단백질 간식을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저는 그럴 때는 삶은 달걀 1개나 낫또 치즈 1조각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먹습니다.
단백질이라서 포만감도 주고 소화도 편해서 잠잘 때 부담이 되지 않더라고요. 원래 예전에는 저도 낫또를 잘 못 먹었는데 요새는 맛있게 만들어진 낫또가 있어서 낫또가 발효식품이라서 또 소화도 잘 되고 콩이라서 몸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물이나 우유를 마신다든지 이거 가지고 안 되면 간단하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이게 가끔 있는 일이면 괜찮은데 거의 매일 그렇다. 매일매일 자기 직전에 배가 고프다 라고 하면 사실 이건 저녁 식사를 좀 늘려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리 간단한 걸 먹는다고 해도 자기 전에 음식 섭취는 사실 소화기 건강에 안 좋거든요. 처음에 식후 3, 4시간 공복 유지하는 게 어렵고 어색하지만 사실 3개월 이상 쌓이면 많이 익숙해지고 오히려 뭘 먹었을 때 부담이 된다는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럼 성공한 겁니다.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당뇨인 분들이 당화혈색소만 잘 관리하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봐야 할 지표가 혹시 있을까요? 네, 맞아요. 있어요. 당화혈색소 검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3가지 검사를 별도로 해야 하는데요. 당뇨의 원인이라고 하는 인슐린 저항성 검사, 그리고 췌장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인슐린 분비량 검사, 마지막으로 합병증과 관련된 미세혈관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모세혈관 검사, 이렇게 3가지는 당화혈색소를 3개월에 한 번 검사할 때마다 같이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당화혈색소가 5.8%였어요. 굉장히 낮죠. 전 단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인슐린 분비량이 정상 범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 분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 이 상태는 당화혈색소만 보면 전 단계로 보이지만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췌장이 엄청나게 많은 인슐린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분은 향후에 인슐린 분비가 적어지면 췌장이 지치면 혈당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인슐린 효율이 안 좋은 상태, 즉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 검사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당화혈색소는 5.8%로 똑같은데 인슐린 분비량이 정상 범위보다 훨씬 적게 나올 때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당화혈색소만 보면 똑같이 전 단계라서 괜찮아 보이는데 췌장이 이미 지친 거죠. 췌장이 회복되지 않고 계속 지쳐 있으면 당화혈색소가 더 높아질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슐린 분비량을 꼭 검사해야 하는데요. 사실 당화혈색소만 검사하고 인슐린 분비량 검사는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사례들처럼 인슐린 분비량을 검사하지 않으면 당뇨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2018년 분당 서울대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서 췌장 크기가 12%가 작고 췌장 기능이 무려 36.5%나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한의원에 오시는 당뇨 환자들 통계를 내보면 대략 40에서 60% 정도는 인슐린 분비가 정상 범위보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대 목동병원에서 연구한 논문을 보면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분들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분들에 비해서 미세혈관 합병증이라고 하는 망막병증, 신증, 말초식이염증 발병률이 더 높았다고 해요.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다면 향후에 우리가 정말 걱정하는 당뇨합병증이 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량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다면 제가 실천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때는 환기차를 마셔보시면 좋아요. 한약 치료도 고려해보시면 좋은데요. 환기가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인슐린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환기를 차로 끓여서 물 대신 마셔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원한다면 환기 외에 췌장의 베타세포 회복을 돕는 약재들로 이뤄진 한약 치료를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췌장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 혈당 조절은 잘 안 될 수밖에 없고요. 인슐린 주사를 맞을 수밖에 없는데 꼭 적극적으로 생활관리 해보시고 필요하면 한약적 치료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검사는 모세혈관 검사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당뇨합병증은 사실 모두 미세혈관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합병증 이름에 미세혈관 합병증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검사를 받아볼 수 있는 모세혈관 검사를 하면 좋습니다. 조갑주름 현미경 검사라는 게 있는데 손톱 아래에 있는 모세혈관을 볼 수가 있는 검사이고요. 피를 내지 않고 이렇게 현미경에 손가락을 얹어서 볼 수 있는 검사라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당뇨 초기여도 모세혈관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실제 검사해보면 당뇨인 중 90% 정도가 비정상적인 모세혈관을 갖고 있습니다. 미세 출혈이 있다거나 꼬임이 있다거나 이런 비정상적인 모세혈관을 통해서 당뇨합병증을 예측할 수 있고 그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이 밝혀진 만큼 모세혈관을 검사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합병증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거든요. 당뇨병증을 조기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모세혈관 검사 또한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 정말 이 검사들은 당뇨 23년 차인 저희 어머님께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검사예요. 맞아요. 꼭 검사해 보셔야 돼요. 네, 진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중요한 3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당뇨는 2형 당뇨인데요. 2형 당뇨는 인슐린은 잘 나오는데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뇨가 왔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슐린 저항성의 핵심 원인을 장기 기능에서 찾는데요. 오장육부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 오장육부 중에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치료해본 결과 간, 심장, 소화기 이렇게 3가지 장부의 기능 저하가 한국인 당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밝혔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접근할 때에는 개개인의 인슐린 저항성의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치료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혈당 조절에 성공하고 당뇨를 완전히 졸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 심장, 소화기 이렇게 3가지 장기를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만약 간 때문에 당뇨가 왔다면 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이 함께 있을 수 있는데요. 눈이 쉽게 충혈이 된다든지 아니면 손톱이 거칠어진다든지. 당뇨 딸님 손톱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아, 거칠지 다행이네요. 않아요. 네. 세로로 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다리에 쥐가 난다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간 기능이 떨어지는 건데 간이 혈당을 저장했다가 방출해주는 장기라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심장 기능이 약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작은 일에도 잘 놀래고 갑자기 누가 나타나면 깜짝이야, 누가 내 이름 부르면 깜짝이야,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요? 아, 그래요? 심장 기능이 약한 거거든요. 네, 아니면 잠을 잘 때 꿈을 많이 꾼다든지 얕은 잠을 잔다든지 이런 분들이 심장이 약한 건데, 심장 기능이 약하면 스트레스에도 굉장히 취약하고 그리고 특히 수면을 잘 못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혈당이 잘 안 잡히는 거죠.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그래서 심장 기능이 약한 경우에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화 기능도 인슐린 저항성, 즉 당뇨랑 관련이 깊은데요. 음식 대사를 해주는 게 바로 소화기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식후 혈당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음식을 먹고 나면 가스가 잘 찬다든지 아니면 더부룩하다든지 명치가 불편하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소화 기능이 안 좋은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특히 혈당 스파이크가 심하거나 식후 혈당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시죠? 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소화 기능이 안 좋으세요? 네, 소화, 심장 다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근데 간은 기본적으로 끼고 있거든요. 혈당을 저장했다가 방출해주고 하는 기능 자체를 다 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당뇨가 있다는 거는 간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뭐 눈이 충혈이 된다든지 침침하다든지 이런 게 해당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간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건 그냥 전제로 저희가 깔고 가고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심장 기능과 소화 기능이 어떤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당뇨 딸님이 지금은 당뇨가 아니지만 나중에 당뇨가 왔다라고 하면 3가지 장부를 다 살펴야 하고 3가지 장부를 다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한의학적으로 접근을 할 때. 네, 그래서 저희는 환자분이 오시면 이렇게 3가지 장부 중에 어느 곳의 문제가 핵심인가를 파악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약 10년 이상 한의학적 진료를 하고 연구하면서 얻게 된 노하우 중 하나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당뇨라는 한 질병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신 게 말씀마다 다 느껴져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당뇨가 쉬운 질환은 아니고요. 하지만 졸업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나는 평생 관리해야지 이게 아니라 졸업하셨으면 좋겠고 졸업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그렇네요. 네. 그 당뇨 졸업이라는 단어 자체는 진짜 희망적이고, 저도 선물을 해드릴 수 있다면 부모님께 꼭 선물을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의미인데, 원장님께서는 졸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의학적으로는 당뇨 졸업이라는 용어 대신에 당뇨 관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당뇨약을 복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6개월 이상 당활수소가 6.5% 미만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당뇨 관해를 연구한 논문만 1,300편 이상 되거든요. 그중 대표적인 연구들인 다이렉트 연구나 룩 어헤드 연구 등 여러 논문을 살펴보면 생활습관 개선과 체중 감량을 통해 당뇨 관해가 가능하다라는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또한 실제 임상에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당뇨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당뇨를 졸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당뇨를 치료한 결과 당뇨약을 모두 끊고 당뇨를 졸업한 분들이 참 많았고요.
특히 당뇨 초기이거나 비교적 젊은 분들이라면 당뇨 졸업이 훨씬 빨라요. 오, 네. 진짜 희망적이네요. 네, 그런 분들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뇨는 한 번 걸리면 낫지 않는다, 평생 관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그런데 실제 당뇨를 연구하고 치료해본 결과 당뇨는 졸업이 가능한 병입니다. 또한 당뇨는 꼭 졸업해야 하는 병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던 룩 어헤드 연구에 따르면 네. 당뇨를 한 번, 네. 단 한 번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심장 질환 발생 위험률은 40%가 줄고요. 콩팥 질환 발생 위험률은 33%가 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혈당을 조절하는 게 사실 네.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서 당뇨를 졸업하는 게 건강상의 이득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애쓰셔야 되고 졸업을 목표로 가다 보면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지고 언젠간 졸업할 수 있기 때문에 졸업을 목표로 삼으시고 졸업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진짜 그 23년 동안 당뇨로 고생하신 어머님께 진짜 꼭 졸업하시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리고 싶을 맞아요. 정도로 네. 희망적인 내용들이 네. 많았는데요. 졸업하셔야 돼요. 네. 실제로 당뇨를 졸업하신 사례 2가지 정도만 원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당뇨 졸업하신 분들이 많죠. 우선 당뇨스쿨 유튜브 저희 채널에 매달 당뇨 졸업한 분들 인터뷰를 올리고 있거든요. 아, 네.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분이랑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분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상태로 오셨던 전복수님 이야기인데요. 인슐린 분비를 늘리기 위해 한약으로는 췌장 기능을 회복시키고 인슐린 분비량을 늘리는 처방을 했고요. 동시에 전복수님 스스로는 음식,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모두 철저히 하셨습니다. 저희는 사실 음식이나 운동만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보다는 수면, 스트레스를 다 관리를 하게끔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4가지를 모두 철저히 하셨고요. 그 결과 당화혈색소가 2, 3개월 만에 당뇨약 없이 7.2%에서 5.8%까지 당화혈색소가 낮아져서 당뇨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와. 놀랍죠? 네. 아무래도 당뇨 진단을 받고 바로 오셨던 것도 치료가 빨랐던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졸업자 영상으로 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서 생활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 당활수가 10.6%까지 높아졌던 이현우 님이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네. 높은 혈당으로 네. 오셨죠. 사실 이 정도면 병원에서 인슐린 처방하고 아니면 입원을 권유하기도 할 정도로 9%가 넘으니까요. 네. 굉장히 높았는데 아, 나는 졸업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의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오신 첫날 가장 빨리 졸업했던 분이 몇 개월 걸렸냐? 라고 물으셔서 3개월 걸렸다! 라고 하니까 그럼 난 이걸 깨보겠다! 라고 하시면서 정말 철저하게 음식,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다 하셨고요. 이현우님의 인슐린 저항성 원인이 간 기능 저하라서 아까 간 기능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네. 간 기능 저하여가지고 한약으로는 간 기능 회복 치료를 병행한 결과 2개월 정도 만에 당활수가 10.6%에서 5.5%까지 낮아져서 당뇨를 굉장히 깔끔하게 졸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강한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이분은 비만한 체형이었거든요. 몸무게도 많이 줄이셨어요. 그래서 그 덕에 졸업도 되게 빠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분이랑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분의 당뇨 치료 방법과 생활관리법이 모두 다른 거거든요. 아예 다른 질병이라고 생각해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무작정 음식, 운동 관리에만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대단하시네요. 2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아, 그쵸. 정말 대단하시죠. 저는 그분 영상 찍을 때 특히 네. 와, 진짜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진짜 대단하시다. 이게 의지가 보통 의지가 아닌 거거든요. 네,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가족한테 미안하고 이 유치원 다니는 아들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멋있으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뇨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변화는 생각을 바꾸는 데서 출발합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병이 아니라 졸업할 수 있는 병입니다. 또한 졸업을 단 한 번이라도 일시적으로 성공하면 심장과 콩팥 질환 발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고 당뇨약을 드시는 건 합병증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데 당뇨 졸업이라는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가능하다면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저는 더 많은 당뇨인들이 당뇨 졸업에 성공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리고 당뇨 졸업을 통해 잃어버렸던 건강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당뇨는 졸업 가능한 병입니다. 당뇨 졸업에 꼭 도전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당뇨 졸업에 대한 더 많은 영상은 당뇨스쿨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영상 잘 보시고 당뇨 졸업에 도전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